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서울 영희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다닐 때는 꼭두각시 인형에 대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학교 옥상에는 다이얼식 캐비넷이 있었는데 보통은 그게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운 없고 호기심 많은 학우 하나가 그 캐비넷을 열었는데 그 속에는 꼭두각시 인형이 문을 연 학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식상한 패턴이지만 그 학우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식의 괴담이었습니다. 한창 홍콩 할매 귀신으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을 때 우리 영희초등학교 학생들은 꼭두각시 인형에 뒤집어졌습니다. 나도 호기심에 학교 옥상 캐비넷을 보고 싶었는데 언제나 옥상 문이 잠겨 있어서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 여름방학 때 나와 내 친구 2명이 하도 할 일이 없어서 뒹굴거리다가 학교 연못에 비단잉어를 낚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털실에 클립을 구부린 것으로 급조한 낚시대를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한창 바캉스 시즌이라 그런지 운동장에는 아이들도 한 명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 연못에서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1시간을 놀았습니다. 결국 낚시는 못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잉어 한 마리를 껴안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친구 하나가 꼭두각시 인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날도 화나고 고기도 잡아서인지 겁대가리를 상실했던 우리는 잡은 잉어를 연못에서 멀리 떨어진 풀밭에 눕혀두고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학교 옥상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문을 벌컥 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 깨끗한 옥상이었습니다. 옥상 담을 따라 페튜니아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누가 청소를 하는 것인지 잡동사니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한 구석에는 그 문제의 캐비넷이 진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고 환한 대낮이었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괴담에서 듣던 그 캐비넷을 진짜 눈앞에서 보게 되니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건드리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다가 이래선 끝이 없겠다 싶어서 가위바위보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내가 졌습니다. 친구 2명은 멀찌감치 떨어져서는 야, 죽으면 안 되니까 살살 열어라고 소리쳤습니다. 살살 열면 살고 확 열면 죽나? 어쨌든 은근히 신빙성 있는 의견이라서 나는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습니다. 살살 돌렸는데도 꽤 큰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캐비넷 안을 살펴보니 꼭두각시 인형은 없었습니다. 대신 홍당무 인형이 있었습니다. 왜 그 홍당무 인형이라 불렀는데 다른 데서는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나를 보아하니 홍당무 인형인데 이게 앉아있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눈알이 삐뚤어진가 보다 싶어서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내가 머리를 건드리자 홍당무 인형은 중심을 잃고 피 꼬꾸라졌는데 이것이 누우니까 눈을 번쩍 뜨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나고 놀랐던지. 내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니까 친구놈들도 덩달아 겁먹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놈들 비명에 나는 더 놀라서 더 크게 울고 그놈들은 거기에 놀라서 또 같이 울어제끼고 그렇게 우리들은 울며 구르며 운동장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잘까란 인사도 없이 울며 헤어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잡은 고기는 내가 챙겨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너무 무거워서 횟집 어항에 넣어주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옥상 가서 캐비넷 여는 시점쯤에서 이미 말라 죽었을 거야. 살아있었다 해도 횟집 어항 속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았겠지. 이야기가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었나요? 뭐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너무 겁이 나서 매일 빼놓지 않고 보던 외계인 알프도 안 보고 방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학교에서 귀신 봤다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신경 안 쓰시더군요. 그렇게 끝없는 고독을 느끼며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리로 똘똘 뭉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 김밥이 죽지 말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나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벌벌 떨다가 어느 순간 잠든 것 같습니다. 귓가에 아련히 서울 뚝배기 오프닝이 들리는 것 같더니 학교 운동장입니다. 나는 환한 운동장 가운데서 혼자 축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너무 오줌이 마려운 것입니다. 얼른 1층 교직원 화장실 가서 싸고 와야지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학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층 화장실은 잠겨 있더군요. 뒤에서 자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여자 화장실은 열렸던데 뒤를 보자 예쁜 누나가 계단을 가리키며 웃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이게 웬걸 잠겨 있습니다. 요즘 말로 낚인 거지. 예쁜 누나가 날 속였단 사실을 믿기 힘들어 멍하니 있으니 이번에도 뒤에서 그 누나가 3층 여자 화장실은 열린 거 확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감사하다 하고 온몸을 뒤틀며 올라가니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4층 여자 화장실은 진짜 열렸어. 5층 화장실은 진짜 열렸어. 누나, 여기가 꼭대기인데 다 잠겼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라고 내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여기가 왜 꼭대기니? 옥상에 가서 싸면 되잖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꿈에서도 갑자기 그 인형 생각나서 안 올라간다고 말하니까 그 누나 표정이 살짝 무서워지면서 빨리 가서 싸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뭐 누나도 있겠다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나 보고 나 무서우니까 꼭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고 계단 난간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내 손목을 덥석 잡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할머니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미친놈아,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라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TV에서 서울 뚝배기는 아직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가 죽을 줄 알았다면서 안 죽은 기념으로 까발시켜 줄 테니 우주 오락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공짜 오락 원추하며 나가니 그놈들이 진짜 너무 반갑게 맞아주더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나 어제 네가 어떤 여자한테 학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꿈 꿨어. 나도 어제 네가 학교로 들어가는 꿈 꿨는데 어떤 누나가 뒤따라 들어갔어. 솔직히 말하는데 나 그때 친구들 말 듣고 오줌 지렸다. 두 번째 이야기, 아미타빌. 1974년 11월 3일 새벽 3시경 미국 뉴욕시 외곽의 작은 동네 아미티빌에서는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곧장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경찰이 도착한 뒤 어쩔 줄 몰라 주의를 배회하던 대피오 가족의 장남 로널드 대피오입니다. 로널드는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고 재판에 회부된 그는 6개의 독립적인 종신형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영화 아미티빌의 주인공인 루츠 가족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은 1975년 경매에 붙여졌던 집을 루츠 가족의 가장 조지 씨가 싼 값에 매입하면서부터입니다. 경매에 붙여졌던 집을 사는 도중 조지 씨는 아미티빌의 한 가정법원 판사가 이 집은 6명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곳이고 현재 이 집에는 당시 그들이 살해당했을 때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데 자네는 정말 이 집을 사고 싶나라고 조언해준 판사의 마지막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곧바로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조지 씨는 비싼 물건들이 있으면 내가 아미티빌 씨에 기증하겠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였지만 그는 곧 판사가 경고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28일 동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1975년 12월 18일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오게 된 조지 씨는 자신의 집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의 캐톨릭 교회 신부를 초청하여 집안 곳곳에 성수를 뿌리는 악령 퇴치 의식을 벌이게 됩니다. 오직 부인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의식을 벌이게 되었다며 신부님께 농담을 하던 조지 씨는 갑자기 의식을 하던 방에 불이 꺼지며 나가! 라고 소리치던 어느 남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듣게 됩니다. 그때 더욱 겁을 먹은 조지 씨와 가족들은 모두 그 소리를 환청으로 간주하고 태어난 척을 하였습니다. 새 집에 이주한 첫날 밤 조지 씨는 약 1년 전 대피오 씨의 살인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새벽 3시 15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뒤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이상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고 매일같이 집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는 조지 씨는 어느 날 자신의 어린 딸이 유리컵을 깨뜨리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나무 숟가락으로 아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조지 씨의 부인 캐시는 밤마다 자신의 옆에 무엇인가가 서서 지켜보던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녀는 자꾸 자물쇠들이 혼자 열리는 이상하고 괴이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 15분 잠에서 깬 조지 씨는 어느 날 목이 말라 1층으로 걸어 내려가다 자신의 거실벽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인간같이 보이지 않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던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첫날 조지 씨네 집에 초청되어 악령을 퇴치시키는 의식을 한 신부님은 독감에 걸려 고생을 하다
조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소리를 들었던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조지 씨는 이상하게도 이사 온 날부터 한 번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자식들이 이상한 자세로 엎드려서 자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20여일간 보고 느꼈다는 악령의 존재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5년 12월 25일 전깃불을 안 켜고 둥근 달을 보고 있던 조지 씨는 갑자기 자신의 딸 미시의 뒤에 나타난 돼지와 같은 형체의 괴물을 발견합니다. 조지 씨가 비명을 지르자 그 물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의 딸 미시는 아버지에게 걔는 내 친구라는 괴이한 답변을 합니다. 1975년 12월 26일 조지 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복통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의 부인은 계속하여 부엌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조지 씨의 부인 캐시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가지고 왔던 돌로 된 사자상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저녁밥을 먹고 거실로 가던 조지 씨는 사자상에 걸려 넘어진 뒤 다리에 사자에 물린 자국과 같은 약한 상처를 입습니다. 1976년 1월 1일 새벽 1시가 다 되어 잠자리에 들던 캐시는 갑자기 자신의 방 창문 밖에 빨간 눈알 2개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옆에서 자던 조지 씨는 부인의 비명을 듣고 창문을 열은 뒤 창문 밖에 찍혀있던 이상한 형상의 발자국들을 발견합니다. 1976년 1월 4일부터 조지 씨는 새벽마다 1층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북소리와 군인들이 걷는 소리를 듣고 직접 확인을 하러 위층에 내려가지만 아무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조지 씨가 2층에 올라올 때마다 캐시의 침대는 약 50cm 정도 하늘에 떠 있다 내려왔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조지 씨는 자신의 성당 신부님들에게 악령을 퇴치시킬 도움을 요청합니다. 1월 8일 조지 씨의 매제는 귀신을 직접 보고 싶다며 조지 씨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고 그는 그날 밤 3시 15분 계속하여 비명을 질러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던 조지 씨는 어느 아이가 그를 깨운 뒤 미시하고 조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게 된 조지 씨는 어떻게 자신의 매제가 자신들만 알고 있던 괴물체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의아해하였습니다. 1월 13일 밤 조지 씨는 갑자기 캐시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이 집에서 나가자며 가족을 데리고 집에서 도망을 치려고 하다 자동차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전기가 다 나가고 가구들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날 밤 조지 씨의 아이들은 모두 방 안에 괴물이 들어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조지 씨의 가족들은 황급히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1월 14일 새벽 잠이 들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깨어나 다시 한번 비명을 찌르는 것을 듣게 된 조지 씨는 아이들의 방 문을 열자마자 불이 나고 무섭게 생긴 어느 악마 형상의 물체와 마주치게 됩니다. 조지 씨의 가족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잠옷바람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다시는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실제로 1974년에 로널드 데피오 주니어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후 일어난 일들로 로널드의 범행 이후 한 해 만에 루츠 가족이 이 집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아미티빌 공포로 알려지며 많은 초자연적 현상을 주장하는 책과 영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조지 루츠와 그의 가족은 집을 구입한 지 28일 만에 집을 급히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경험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유로 들어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현상들은 공포감을 조성하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집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중문화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여러 해 동안 많은 논란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루츠 가족의 이야기가 과장되었거나 일부는 허구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미티빌과 그 주변 지역을 둘러싼 신화와 미스터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실제 사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아미티빌의 집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유명한 장소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사건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90년대 선배의 집.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는 캠퍼스 브루스라는 만화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선후배 관계가 너무 살벌했습니다. 1학년들은 교내 식당에 갔다가 밥은커녕 주먹밥만 신나게 맞고 왔습니다. 매점에서 선배들과 몸싸움이라도 했다간 또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진짜로 선배들이 무서워서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 살벌한 선후배 관계는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특별 활동이 아니라 얼차려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전국 꼴통들만 선별해 놓은 건 아니었기에 그 진상들 중에서도 몇몇은 착하고 마음씨 좋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중 봉봉 선배 가명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정말 사려 깊고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따르는 후배도 많았고 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선배 부모님은 지방에서 큰 장사를 하고 계셔서 자기만 혼자 올라와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봉봉 선배 집은 우리의 아지트였습니다. 없는 게임기가 없었고 컴퓨터, 비디오 정말 낙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학교가 끝나면 봉봉 선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 방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방 좀 열어달라 부탁했는데 미안한데 저 방은 당분간 잠가둘 거라고 했습니다. 뭐 약이라도 뿌렸나 싶어서 그냥 컴퓨터 하기로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쯤 되어서 한 놈 두 놈 집으로 돌아가고 나와 선배 그리고 친구 한 놈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제 플레이하다가 저장하고 나온 게임이 갑자기 너무 하고 싶어서 선배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봉봉 선배는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방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뜻밖의 반응에 놀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선배에게서 무슨 골 때리는 답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내가 좀 꺼림칙하긴 한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 며칠 전 일요일 오락실에서 또 시원하게 킹오파 연승을 뽑아내고 밤이 늦어서야 그 선배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라고. 내가 오락실에 없는 틈에 또 양민학살 신나게 한 거지. 여튼 그 선배가 집 앞 골목으로 접어들었는데 가로등 밑에 멀쩡하게 생긴 의자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잣집 자식이지만 거지근성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건 못 지나치거든. 그래서 얼른 집으로 들고 와서 걸레로 깨끗이 닦아두고 보니 자기 마음에 쏙 들더란 거야. 바퀴도 안 달리고 회전도 안 되는 투박한 목재 의자였는데 그 고풍스러움에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자기 책상 앞에 놓인 듀오백 기자와 주워온 의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밤 늦게까지 만화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뭔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들더란 거야.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릇한 위화감 때문에 학교에서도 공부도 안 되고 종일 안절부절 못했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게 무엇 때문인지 감도 못 잡다가 바로 어제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퍼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더란 거야. 그 선배는 부유하면서 거지근성도 있고 거기에 유난히 깔끔을 떠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놀다 가면 항상 궁시렁궁시렁 온 집을 다 청소하고서야 잠이 들고 방에서 간식을 먹고 만화를 보다가도 자기 전에는 꼭 청소하고 정리를 끝내서야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느 날처럼 만화책을 읽고서 의자를 책상 속으로 가지런히 밀어두었는데 그 의자를 가져온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의자가 자신을 향해 돌아 있었다는 걸 생각해낸 거지. 바퀴도 없고 회전도 안 되는 나무 의자가 말이야. 선배는 너무 놀라고 소름 끼쳐서 그 의자를 만지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방에서 나와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부모님이 오실 때 의자를 버려달라고 할 생각이었다나 봅니다. 무슨 의자 돌아갔다고 그 난리예요? 나는 그땐 정말로 웃겨서 선배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말한다는 게 고작 의자가 돌아갔어라니. 정말 웃기지 뭐야. 호기심과 호승심은 몸을 망치는 첩경이라지. 선배의 긴장한 모습을 본 나는 오늘 그 방에서 같이 자자고 말했습니다. 겸사겸사 선배가 최근 야메루트로 입수한 교내사생도 볼 겸해서 말이지. 뭐 사실 교내사생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 어느 순간 잠든 것 같은데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창문이 살짝 열려서 밤바람이 들어오고 있더라고. 추워서 내일 아침에 관절이 좀 쑤시겠다는 걱정을 하며 창문을 닫다가 문득 의자 생각이 나서 책상 있는 곳을 봤습니다. 뭐야 멀쩡하잖아. 의자는 책상 속에 가지런히 넣어진 채였지. 뭐 별 시시껄렁한 걸 가지고 귀신이네 몸에 호들갑을 떤다고 마음속으로 선배를 비웃고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등줄기에 찬바람이 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침대가 몇 초 전에 내가 누워있는 침대가 아닌 것 같다는 기분. 그런 거 알아?
지금 내가 아니고 이불이 아니고 침대가 아니야. 내 옆에 자는 사람이 선배인지 아닌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자 더 이상 겁이 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를 치며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기백에 놀란 잡귀들이 다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의자만 돌려놓고 다음날 학교에서 난 처음으로 봉봉 선배에게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 선배가 아침에 일어나 본건 빈 옆자리와 돌아앉은 의자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는 그 새벽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지. 선배의 린치가 있던 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길에 버려진 물건에는 다 사연이 있으니 함부로 주워선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굳이 주워다 쓰고 싶으면 가구 뒤에다 왕자를 써 붙이면 어지간한 잡귀신은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처방을 선배에게 알려주자 그 의자 어제 내놨는데 누가 가져갔나 봐. 네 번째 이야기, 추락사. 열심히 공부해야 했지만 독서실이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일종의 휴식처와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돌이키고 싶지만 그때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편히 쉬었습니다. 독서실을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나를 포함한 12명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친구들과 독서실을 다녔는데 그 독서실은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아래는 학원이고 8층은 독서실, 9층은 창고, 10층은 옥상 비슷한 층이었습니다. 독서실을 다닌 지 2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두 명의 총무 누나들과는 놀이터에서 같이 술도 마실 정도로 친했습니다. 누나들이 자리를 비울 때는 자리도 봐주고 원장의 눈을 피해 음료수를 꺼내 먹기도 했습니다. 참집 같은 독서실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과 같이 겪었던 일이라 우선 이 친구들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독서실은 오전에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새벽 2시에 마감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총무 누나와 우리 친구들밖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날 새벽 1시 30분쯤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여자아이가 괜찮아서 컴퓨터로 친구들과 그 아이의 전화번호를 낼름 획득한 후 나는 혼자 내 자리로 돌아와 빌려온 만화책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의 자리는 독서실의 맨 끝쪽으로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난 문바로 옆쪽 두 번째 자리였는데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의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친구거나 늦게 잠깐 온 사람이겠지. 다시 열심히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내가 있는 방에 에어컨을 튼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자리 캐비넷에 구비되어 있는 얇은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걸 걸치고 다시 정독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떠들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난 야, 이 자식들아 사람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아까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친구들은 벙찐 표정으로 날 쳐다보며 너 꿈 꿨냐? 우리가 총무실에 계속 있었는데 뭔 개소리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본 것은 뭔가?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게 비록 커튼 뒤로 있는 실루엣이었어도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 생각이 난 나는 한 친구한테 조그만 목소리로 야, 저 뒤쪽에 사람 있나 보고 와봐. 아까 분명히 들어갔다고라며 재촉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 친구는 뒤쪽 자리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맨 끝칸을 확인하다가 우리한테 시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빨리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독서실에 자기 자리를 키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친구들은 들어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무실로 들어가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자리 빼고는 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지? 그냥 자러 왔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리를 확인했던 친구가 갑자기 뒤에서 헉 하고 소파로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길 그거 뭐야? 뭐가 왜 그러는데?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 있는지만 보고 왔는데 그 앉아있던 사람 엎드려 있었는데 머리가 위에 사물함까지 다 있었어.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그런데 나도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독서실의 커튼은 높이가 내 머리보다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내 키가 178이니 대략 185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문이 열리고 지나갔던 실루엣, 커튼의 제일 윗부분의 실루엣이 분명히 어깨 쪽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실루엣이 어깨까지 보인다면 그건 키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난 그 실루엣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질려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빨리 가고픈 마음에 다 같이 짐 싸러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남자 방에는 3명씩 서로 등을 보며 앉아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방이 4개 정도가 있는 그 방. 다 같이 들어가서 허겁지겁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듯한, 흥얼거리는 듯한, 신음소리 같은. 그 소리가 독서실 방 끝쪽에서 천천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도 다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총무 누나와 여자들도 다 뛰어나오고 우리밖에 없던지라 문도 잠그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짐은 아침에 총무 누나가 챙겨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떨떠름한 기분으로 친구들을 만나 독서실 건물 앞에서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저씨였는데 그냥 평범해서 무심코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경찰차 소리가 들려서 밖을 내다보니 시끌시끌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알아보니 우리 건물에 자동차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안으로 사람이 빠져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다행인지 아쉬운 건지 사체는 보지 못했지만 저녁에 원장이 하던 말. 그 포스터에 있던 사람이란다. 죽은 지 며칠 되는 것 같더라. 아, 그 사람이었구나. 문득 설마. 그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에서 다른 것은 안 보였습니다. 키 187. 나와 내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어제 그 실루엣의 정체가 그 사람이라는. 그날 이후로 독서실에 이상한 일은 안 일어났지만 솔직히 그만두는 날까지 그 방에만 들어가면 오싹오싹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날 그 아저씨는 우리에게 자신이 그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 이야기, 손톱과 발톱. 이상하게 손톱과 발톱이 빨리 자랍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알아챈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자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1cm 이상 자라나는 손발톱입니다. 처음엔 단백질 과섭치라고 생각했지만 손톱과 발톱이 자라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수롭지 않던 것에서 공포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잠을 자는 동안 손과 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깔짝깔짝, 아니 간질간질하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잠든 사이 새벽이면 나의 손과 발, 정확히 말하자면 손발톱 부분에서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싫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의 깊은 잠을 깨우는지. 계속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나는 가위에 눌려 버렸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막히지 않고 몸만 움직이지 않는 여느 가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손톱과 발톱의 간질간질한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잠들어 버려 눈 뜬 건 아침이었습니다. 이건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원도 찾아가 보고 내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단백질 수치도 정상이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지속적인 가위 눌림과 그 손발톱의 간질간질함은 정말 싫었습니다.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친구에게 술자리에서 나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친구의 이모분께서 용한 무당이라고 하시길래 일단 이모님께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기다리던 친구의 이모님께서 기별을 주셨습니다. 일단 너 우리 집으로 찾아와 보겠니? 이모 집으로 찾아가 보니 무서운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참고로 전 무속인들의 그림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이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러게 예로부터 지켜야 할 금기를 왜 어기고 그래, 인서가. 난 영문을 모르고 뭘 어겼을까 하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너 저녁에 손발톱 자주 깎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길래 내라고 대답하자 이모님께서는 손발톱을 주워 먹은 귀신이 너한테 달라붙어서 너 손발톱이 빨리 자라고 가위도 눌리는 거야. 그리고 잠잘 때 느껴진다는 느낌은 그 귀신이 배가 고파서 너 손발톱을 핥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들었습니다. 친구 이모님께서 부적 몇 장을 써주시고 베개에 넣고 자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그 후로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지금은 아주 편하게 잔답니다. 6번째 이야기, 죽은 사람에게 욕하지 마. 나랑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원체 겁도 없고 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이씨라는 친구인데 정말 단짝처럼 매일 붙어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독서실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집에 갔고 이 친구는 독서실이 끝날 때쯤 나와서 집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2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탔으면 그것도 못 봤을 텐데 집에 가는 도중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이쁘게 생긴 여자가 혼자 서 있더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 번은 쳐다보게 되겠지요. 친구는 그 여자를 걸어가면서 쳐다보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인도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그 여자는 버스 바퀴에 깔려서 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몸은 터져 있고 피는 흥건했습니다. 건너편에 있었는데 역한 냄새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친구는 그때 에이, 재수 없어. 이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 집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녀석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형식의 아파트였는데 끝에서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일을 하셔서 늦게까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던 녀석인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창문을 꽝꽝꽝 하고 두드리더래요. 집이 거의 끝쪽인데다가 복도가 있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술 취해서 저러나 하고 무시했는데 창문이 부셔질 듯 쳐대닌 녀석도 성질이 났겠지요. 어떤 놈이야 하면서 창문을 확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창문을 치고 있는 도중에 열었고 치는 손까지 실루엣으로 보였다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디로 숨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숨는다 쳐도 난간을 넘어서 밖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10층에서 그런 장난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손이 밑에서 올라와서 친 실루엣이었는데 생각해보니 키가 작은 건가 아니면 손만 달려있던 건가 하더라고요. 녀석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무신경한 녀석, 신경 안 쓰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네 가족이 이런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 아버지도 황당하셨겠지요. 그리고 이 녀석이 컴퓨터 있는 방에 침대가 있었는데 결국엔 버리고 말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철로 된 다리였는데 거기 누워서 잠이 들라고만 하면 자꾸 누가 손가락으로 튕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돌아가면서 왼쪽 다리 쪽에서 팅, 오른쪽 다리 쪽에서 팅, 머리 쪽에서 팅. 솔직히 나라도 그런 침대에선 잠 안 오지요. 매트리스만 남기고 다리는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가 끝나고 이 녀석이랑 놀러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녀석 집으로 갔습니다. 저도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하니까요. 남 밑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녀석은 올라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지도 제대로 안 입은 채로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더군요. 난 녀석을 보고 너 뭐하냐? 하고 물어보니 녀석은 그때도 정신이 없던지 숨만 헐떡거리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현관문을 열고 베란다 쪽에 장롱이 있어요. 현관문 바로 옆이 친구 방이고 갑자기 자기 방 책상 서랍들이 드르륵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한참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거겠지요. 그 뒤에 아무 소리도 없어서 잘못 들었나 하면서 바지를 갈아입는데 꽝 하면서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라서 바지도 제대로 못 입고 계단으로 뛰어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랑 아는 형이 하는 가게에서 술을 먹으면서 방금 있었던 일이랑 지난 일이랑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안 믿는 생각이 컸어요.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무시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술도 먹었겠다. 객기에 그럼 가보자. 진짜 있으면 나한테도 보이겠네.
이러고 술 몇 병을 더 마시고 그 녀석 집으로 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때였는데 왜 그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는 걸까요? 할 수 없이 걸어서 올라갔지요. 지금 생각하면 안 갈 걸 그랬어요. 쓰면서도 소름이 돋네요. 그 녀석이 10층에 사는 건 얘기했지요. 내가 걸음이 좀 빠른 편이라 두세 계단씩 성큼성큼 올라가고 친구는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9층에서 10층으로 꺾어지는 계단에서 내 어깨를 치면서 바로 안녕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난 당연히 내 친구겠지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더 싫은 건 친구가 계단 맨 밑에서 날 올려다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난 계단 맨 위에 있었고. 근데 그 녀석이 하는 말. 들었냐? 난 대답도 못하고 그냥 끄덕거리기만 했지요. 한 3초 정도 둘 다 가만히 있다가 그 녀석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지금 생각하니 쪽팔리네요. 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 녀석 집은 잘 안 놀러가고 밖에서만 놀고 늦으면 이 녀석도 집에 안 들어가더군요. 지금은 이 친구도 군대 가고 가끔 휴가 나와서는 집이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은 집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보니 없어졌나봐. 그 귀신분. 이 얘기에 이어지는 건데 버디버디 채팅에 한창 빠져 있을 때 2명 방을 만들어 놓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들어와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분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도 얼마 전에 사고 나서 죽은 여자를 봤다고 하니까 동네가 어디냐고 묻더군요. 우리 동네를 말해주니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버스에 깔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젠장, 그때는 컴퓨터가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이사 오기 전에 채팅하던 여자분한테 일기장을 하나 줬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였나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더래요. 죽어도 정말 너의 진정한 친구 맞는 거지.